정형외과 전문의 이기석입니다. 오늘은 노인정형외과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형외과에서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이제 노인 골다공증성 골절, 그래서 노인 골절에서의 문제점, 그래서 낙상의 위험성, 그리고 골다공증, 근감소증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외에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인 퇴행성 관절염, 뭐 척추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 부분에 대해서 노인정형외과의 한 항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사인데, 뭐 골관절염 환자 수가 400만 명을 넘었다고 그래서 관절염이 이제 우리나라 인구에 많이 있다. 그리고 여성에서 골관절염이 또 많다. 그리고 무릎 관절염 환자의 70% 이상이 폐경기 여성, 노인 여성이다. 그리고 이제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15%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다. 이거는 이제 뭐 전 인구, 노인뿐만 아니라 전 인구를 이제 얘기한 거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척추, 뭐 손, 무릎 이렇게 세 군데가 제일 많은데, 이게 방사선학적으로 이제 증상은 없더라도 그래서 호발 부위로 이런 부위에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1년에 한 300만 명 이상 이제 진료를 이제 무릎 관절염 때문에 보고 있고,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진료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건수를 봤는데, 수술 건수는 이제 슬관절이 전체 수술 건수 중에서 한 6위 정도, 모든 수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수술 다 합쳐서 이제 다 이제 통계를 내봤을 때 뭐 한 6위 정도 된다. 그리고 퇴행성 이제 관절염에서 무릎 슬관절염은 이제 치환술은 맨 마지막에 하는 단계니까 굉장히 진행된 단계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 말고도 더 많은 환자들이 더 고통받고 있을 수 있는데, 말기까지 가서 수술받은 환자가 이만큼이라니까 굉장히 많은 환자분이 있다는 얘기고, 그 하루에 한 해에 어느 정도 환자분들이 수술받는지 이렇게 봤더니 한 8만 건, 거의 9만 건 가깝게 돼 있고, 2010년도에 코로나 때 조금 빠진 거, 그거 말고는 한 8, 9만 명 되는 환자분들이 매년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고통을 받으셨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전체 연령별 이제 수술 건수 순위를 봐도 이제 60대, 70대, 80대에서 이제 3위 안에, 3위, 5위 안에 드는 그런 이제 그걸 봐서 이 퇴행성 관절염이 이 시기에 노인 연령대 60, 80대에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또 이제 몸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래서 수술까지 받게 되는 질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관절염은 뭘 관절염이라고 우리가 그런지, 이제 뭐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것인지 정의부터 하고 가야 되니까, 이제 관절염은 염증성, 퇴행성, 외상 등의 원인은 주로 세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염증성, 퇴행성, 외상. 그리고 그 내용은 관절염이니까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관절이 파괴되고, 염증 생기고 또 고장 이제 못 쓰게 돼 파괴되고, 그다음에 증상으로는 통증과 관절의 기능을 저하, 통증도 있고 원래 쓰는 게 잘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염증성, 퇴행성인데, 염증성이라는 거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대표적인 건데, 이제 이게 그 내 몸이 이제 염증 반응이라는 게 되게 이제 무슨 암이라든지 내 몸에서 이제 없어져야 될 그런 안 좋은 세포들을 이제 공격을 해서 없앤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이제 박테리아라든지, 아니면 내 몸에서 아니면 뭐 이제 고장난 세균이나, 아니면 내 몸에서 어디 손상받은 부위를 없애고 새 거로 만들거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 이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내 몸에 정상적인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걸 괜히 가서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래서 결체조직 질환,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염증성 질환이 이제 관절을 공격해서 관절의 염증을 일으키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그런 경우는 이제 염증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 그거는 아니고 이제 퇴행성을 얘기하는데, 이제 퇴행성은 이제 되게 노화와 관계가 돼서 우리가 이제 노화하고 퇴행하고 이제 구별을 해봐야 될 텐데, 노화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나이 들어면서 변화가 되는 거. 근데 이제 그 변화가 되는 게 어떤 뭐 이상한 뭐 다른 병적인 상황은 아니고 그냥 나이 들어가는 거. 이제 나이 들어서 머리에 흰머리 생기고 뭐 이마에 주름 잡히고, 그런 이제 자연적인 현상. 근데 퇴행은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노화 현상을 보이지만 그게 정상적이지 않고
기능적인 장애나 지장을 초래하는 게 그게 이제 퇴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머리 생기는 거, 주름 잡히는 거는 이제 노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귀가 안 들리고 아니면 기력이 없어서 못 걷는 건 좋은데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저리고 이렇게 협착이 생기고 이런 건 이제 퇴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화와 퇴행은 구별이 되고 그래서 이제 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나한테 생기는 시간의 흐름의 이제 자체라고 그러면 퇴행은 이제 그 시간 흐름과 당시에 같이 노화의 과정에서 병적으로 악화되는 현상을 이제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퇴행성 관절염이 되고 그러면 이제 관절이 뭔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제 보고 이제 또 그다음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관절이라는 거는 이제 뼈가 두 개가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은 여러 가지의 무수히 많은 뼈로 돼 있고 이 뼈들이 다 만나는 게 관절이라서 어깨도 뼈가 만나고 척추도 척추뼈들이 만나고 또 뭐 턱에도 이 위에 뼈 아래 뼈가 만나고 그래서 모든 뼈가 만나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관절은 그 양쪽 끝에 이제 움직임이 이제 관절이 두 개의 뼈가 만나면 이게 움직이게 될 텐데 마찰이 되면 안 되니까 거기에는 이제 연골이라고 그래서 물렁뼈 우리가 이제 이 흔히 볼 수 있는 물렁뼈는 닭 드실 때 보면 이렇게 다리나 날개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리 이렇게 꺾으면 두 개 뼈가 떨어지면서 중간에 하얗게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연골인데 사람 몸에도 그런 연골이 이 두 뼈가 만나는 끝부분에 달려져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관절이 두 개의 뼈가 있으니까 서로 막 움직이면 안 되니까 주변에 이제 인대가 붙어서 이 관절이 함부로 움직이지 않게 안정성을 위해 잡아주는 인대도 있고 또 이제 연골로 이 주변을 이건 고관절인데 고관절 이게 골반 쪽이고 이게 다리뼈 쪽이 고관절인데 그 골반뼈 주변에는 이렇게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물렁뼈가 이렇게 뼈를 감싸고 있는 관절 와순이라는 물렁뼈도 있고 그냥 이제 관절 연골 물렁뼈도 있고 인대도 있고 또 이제 이거 무릎 보면 우리가 도관이라는 거 연골판이라는 거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골판이라는 게 이제 무릎 뼈 사이에 들어있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뼈가 만나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 양쪽 끝에는 되게 연골이 있어서 이제 관절에 마찰이 되는 걸 줄여주고 또 이제 관절 연골 안에 사이에는 이제 연골판 와순이라는 게 있어서 또 안정성을 주기도 하고 이제 보호를 해주기도 하고 또 이제 관절이 막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제 관절의 불안정성을 없애기 위해서 주변에 인대가 붙어 있고 또 관절을 싸우는 관절낭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관절이 하는 기능은 이제 운동 기능. 이제 관절이라는 게 두 개의 뼈가 만나서 서로 꺾여서 움직이게 이제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으니까 운동 기능을 하고 또 하중의 전달. 우리가 다리나 고관절이 있을 때 서 있을 때는 그 몸무게나 이런 게 발까지 그 체중을 지탱하기도 하고 또 충격 흡수를 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통뼈로 되어 있어서 이제 만약에 넘어진다고 그래서 딱 이렇게 땅을 짚고 넘어졌다 그러면 통뼈가 그냥 힘이 다 가니까 이거 부러질 수 있는데 우리가 관절이 여기 있으면 짚으면서 관절을 이렇게 구부리면서 충격을 흡수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또 이제 관절 자체가 이제 어떤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자세나 이런 데 좋고 또 이제 걷거나 그럴 때도 여러 관절이 서로 움직이면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주고 그래서 이 관절 부분은 우리가 이제 활동하는데 몸을 움직이는데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잘 사용하고 써야 되는 그런 원활하게 써야 되는 관절에 이제 연골들이 손상이 돼서 탈락되고 이게 파편이 돼서 염증을 맥에 물질을 분비해서 염증반을 과도하게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관절 연골이 떨어져 나간 그런 부분에 뼈가 노출이 돼서 그 노출된 뼈가 나와 있는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관절막이 늘어나고 물도 차고 빵빵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통증 감각들이 자극을 받아서 이제 그 신경 자극을 받아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생겨서 우리가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정상적인 관절이 잘 활동을 해야 되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가 돼가면서 이게 기능 이제 구조들이 변화가 되고 그렇게 돼서 관절 연골이 떨어져 나가고 뭐 막이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뭐 연골 밑에 뼈에 장애가 생기고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통증과 기능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여러 부분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무릎에 이제 동양에서 서양에서는 이제 뭐 고관절 쪽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의자 생활하고 침대 생활하고 이제 좌식 생활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동양 이쪽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무릎 쪽에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빈번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척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압도적으로 이제 무릎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질병을 얘기할 때 구조와 기능, 우리가 해부와 생리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정상적으로 어떻게 이게 작동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병태생리를 보면 병태생리는 이제 이게 정상적이지 않게 병이 어떤 식으로 생기고 발전돼 나가는지 알 수가 있고, 요걸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치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서 이거를 병태생리, 병이 된 거를 어떻게 원래대로, 원래 생리대로 회복을 시킬 건지, 아니면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그 정도에서 대증적으로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걸 할지, 아니면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재생시킬 수도 없으니까 이제 대체를 해야 될지, 그런 결정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병을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병이 생기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이해가 좀 더 손쉬우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의과대 학생들도 저희도 이제 배울 때 1학년 때는 되게 이제 해부생리를 배우고 2학년 때 병태생리를 배우고 3, 4학년 때 이제 실습 나가서 이런 각 과별로 치료 이런 것도 보고 배웠는데,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병실에서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분들 어르신들 오셔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굉장히 가볍게 들으시고, 아니면 굉장히 뭐 별 의미 없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병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호응이 좀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이런 원리에서 이만큼 중요하다를 아시면 그 반응이 그 이제 드리는 말씀이 중요성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찾아보기도 하고, 인터넷에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그렇고 뭐 홈쇼핑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무슨 뭐 식품이든 아니면 치료 방법이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사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효과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무분별하게 이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검증 안 된 상태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본인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치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다 이해를 하시면, 이제 깊지 않은 내용이라도 기본적인 이해가 되면 그런 지식들이나 이게 왔을 때 적절하게 이게 이치에 맞고 맞겠다, 아니면 이거는 좀 아닌 소리 같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걸 판단하실 수 있고, 그런 판단이 되면 그걸 이제 받아들이실 때 본인 몸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되는 거는 이제 무릎의 구조와 기능, 이제 해부와 생리가 될 텐데, 무릎뼈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뭐 여러 가지 무릎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인대, 연골판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뼈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릎은 대퇴골이라고 해서 이렇게 위에 있는 허벅지 뼈하고 이제 정강이뼈, 경골이라는 뼈하고 앞에 슬개골이라는 세 가지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퇴골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죠. 그래서 여기 근육도 여기 이제 가장 뭐 굉장히 큰 많은 두꺼운 이제 근육들이 부풀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데, 네 발 달린 이제 짐승들은,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이제 다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람 아까 말씀드린 무릎은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이쪽 부분, 다리 쪽 밑에 부분을 무릎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네 발 이제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이 무릎이 굉장히 위쪽에 올라와 있고, 여기 이제 이 밑에 쪽에 사람 이제 무릎처럼 보이는 요 부분은 이제 발목이 되겠고, 여기는 발바닥 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발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무릎이 되게 위에 있고 작고 발 끝으로 서 있고 바닥이 닿지 않고 떠 있는 이런 이제 자세를 하게 됐습니다. 이 네 발 이런 식의 자세를 할 때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 땅에서부터 뼈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뼈 여러 개가 관절이 여러 부분이 무릎뿐만 아니라 이 발바닥에 있는 뼈들도 관절로 쓰게 되면 이 관절에 인대가 붙어 있고 인대가 스프링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뛰어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뛰거나 이렇게 뭐 걷거나 이럴 때 에너지 소모가 훨씬 적고 근육이 해야 될 일이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절이 많은데
관절끼리 있는데 이게 구부리는 힘이 스프링처럼 인대를 이용하면 이렇게 튀기는 힘 때문에 그래서 훨씬 이제 에너지 효율 면에서 뛰거나 할 때 움직일 때 좋고 그리고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뼈 한 군데, 관절 한 군데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것보다 여러 관절에서 나눠서 흡수를 하게 되면 이게 분산되기 때문에 한 관절이 받게 되는 하중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발 달린 짐승들이 발끝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이 친구들은 네 발이니까 발바닥이 이제 안정적이죠. 발끝으로 서도 우리가 이제 뭐 달리기 100m 달리기 시합을 하거나 뭐 아니면 갑자기 움직일 때 준비를 할 때 뒤꿈치를 들고 발 앞꿈치로만 서서 준비를 하는 거는 갑작스럽게 움직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효율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보통 때 그렇게 안 하는 거는 두 발로 서 있으니까 그렇게 있으면 불안정하니까 근데 이제 네 발 짐승들은 발을 다 대고 있으니까 발끝으로 서도 안정성이 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발끝을 이제 발 뒤꿈치를 들고 그 부분까지 다 우리가 활동할 때 뛸 때 충격 흡수할 때 힘을 낼 때 그럴 때 다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일어나서 걸으니까 두 발로 걸으니까 이제 그런 네 발로 되지 않고 발바닥이 어느 정도 안정성이 돼 있어서 이런 이제 뼈를 많이 발 뒤꿈치를 들고 그 부분까지 다 뼈나 관절을 이용해서 걷거나 충격을 흡수하면 좋을 텐데 그게 불안정하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발바닥을 대서 발목 밑에 부분까지는 걷거나 충격 흡수하는데 쓰지는 않고 그냥 안정성을 위해서 발바닥을 내리고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이게 이제 말인데 말은 이제 이 발 뒤꿈 이제 이런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 없죠. 네 발로 다니니까. 근데 사람은 이제 두 발로 다니니까 발바닥이 넓은 걸로 디뎌야 되니까 이 스프링처럼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충격 흡수에 도움이 되는 요 부분의 뼈들은 그냥 거기 뛰는 데 이용하는 게 아니라 디뎌서 땅을 디뎌서 안정성을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제 충격을 흡수하거나 이제 그 운동을 이제 스프링 뭐 그런 운동을 해야 될 거는 이제 무릎만 남기게 되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무릎이 사람에서는 말이나 이런 네발 짐승보다 더 커질 수도밖에 없고 하중도 더 이제 이 다른 그 네발 짐승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릎이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관절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관절이 적으니까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하중도 많이 받게 되는 그래서 이 대퇴골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리고 또 무릎이 이렇게 구부려지는 게 아니라 똑바로 서야 되니까 더 많이 펴져야 되는 그런 이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무릎에 이제 이런 네발 짐승들과 다르게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들의 무릎에는 하중이 더 많이 받게 되는데 그래서 걸을 때는 보통 걷기만 해도 체중이 한 2-3배 정도 하중이 걸릴 수 있고 뭐 뛰거나 그러면 6배 대 8배 뭐 이제 스쿼트나 이런 거 체중을 시켜서 구부리면 이 무릎의 하중이 내 체중의 한 뭐 7배에서 20배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그러니까 무릎에 굉장히 많은 하중이 걸리는 그런 이제 관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발로 쓰고 이제 체중을 지탱을 해야 되니까 다리가 똑바라야지 이 체중을 제대로 이제 그 밑에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자 다리나 X자 다리는 이제 보기가 안 좋은 거 그런 거를 떠나서 하중 자체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리가 이렇게 똑바로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중이 이제 제대로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리가 똑바로 져야지 체중이 이제 그 힘이 무릎 관절에 제대로 전달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제대로 전달이 되려면 사람이 골반이 있고 밑이 있기 때문에 이 대퇴골이 약간 X자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X자 모양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남자보다 여자가 출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골반이 넓기 때문에 주로 여자가 요 X자 되는 모양이 조금은 더 남자보다 좀 더 이렇게 더 벌어져서 약간 더 X자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무릎 관절에서 이 대퇴골하고 경골이 정렬을 이루는 거는 이렇게 고관 이렇게 쭉 선을 봤을 때 가운데로 쭉 내려오게. 그래서 체중이 이렇게 쭉 하중이 이렇게 똑바로 내려오게. 그래서 X자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하중이 똑바로 내려오지 않고 뭐 여기서 그 고관절에서 발목을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X자가 되면 하중이 주로 밖으로 실리게 되고 그리고 O자가 되면 하중이 안쪽으로 실리게 되니까 이 안쪽으로 더 이제 하중이 많이 실리게 되니까 이게 균형적으로 힘이 무릎에 오지 않아서 이 경우에는 이제 무릎에 안 좋은 하중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해병대에서 이제 고무보트를 메고 가는데
키가 다 맞아서 평평해야지 힘이 똑바로 다 골고루 돼서 이제 오래 가지. 한 명이 키가 작아서 두 명이 키가 작아서 이렇게 쏠리게 되면 작은 사람 쪽으로 쏠리니까 하중이 그쪽으로 되니까 이게 오래 못 가고 이게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똑바로 돼서 이게 하중이 맞으면 무릎이 하중이 골고루 들어가니까 골고루 쏘서 좋은데, 이렇게 O자나 X자가 되면 모양이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그냥 모양 이외에도 이런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쪽이 더 많이 쓰게 돼서 더 닳아지게 되는, 그래서 더 퇴행성이 많이 생기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일반적으로는 다리가 이제 똑바로 돼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하중을 이렇게 받게 되니까 이 이제 무릎 뼈가 이제 이 중간 부분, 이 대퇴골의 중간 부분은 이렇게 가늘고 이제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고 중간엔 뼈가 두껍게 돼 있어서 힘을 전달하기만 하지만 이 관절 부분, 무릎 부분은 이렇게 넓어져서,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닿는 면적이 넓으면 하중을 받기도 좋으니까 넓게 돼 있고, 이 부분은 이제 해면골이라서 뼈도 성기고 더 많고 혈액순환도 더 많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서 하중을 받을 때 넓어서 좋은 면도 있고 해면골이 있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이 부분에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이 부분이 뼈가 약해져서 이제 무혈성 괴사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이제 이 뼈, 무릎뼈 위에 뼈에 생겨서 이제 뼈가 문제가 돼서 무릎 통증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피로골절, 이제 여기서 이제 뼈가 약해져서 골절이 생겨서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많이 받아야 되고 하중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모양도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좋은 하중을 잘 받게 돼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또 단점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무혈성 괴사나 아니면 피로골절 이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릎을 이제 우리가 걸을 때 이제 모양인데, 걸을 때 무릎을 이제 다 이렇게 다리를 내서 무릎이 쭉 펴고 있을 때는 이제 쩍 펴지지만, 이제 무릎을 구부리고 걸으면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걸을 때 무릎 관절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 한 요 정도 구부리게 돼서, 걸을 때는 한 3, 40도 그 정도만 구부리면 돼서 이제 그 걸을 때 자체에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거나 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말도 이렇게 이제 주저앉을 때도 있는데 여기 보면 많이 구부러지진 않죠. 근데 사람은 이렇게 쭈그리고 앉거나 그럴 때 무릎 관절이 거의 이제 일렬로 무릎 꿇을 때 포개질 정도로 많이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 이게 0도에서 140도 그 이상으로 돼서 거의 포개질 정도로 많이 구부러지는데, 이 사람 몸에는 이 관절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움직임에 맞게 돼 있어서, 이제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뼈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한쪽 뼈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그래서 제한이 되게, 그래서 힌지처럼 우리가 경첩이라고 해서 문 대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 고관절은 이렇게 동그란데 이렇게 돼 있어서 잘 움직이지만 이제 앞뒤로 요 정도만 움직이고 이제 안정성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빠지기는 어렵고, 그런 식으로 다 이제 그 필요한 구조, 어느 정도 쓰임에 맞게 그 모양이 서로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돼 있어서 적절하게 돼 있는데, 무릎은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구하고 평평한 게 돼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여기도 동그랗지만 옆에서 쳐다보면 여기 밑에 있는 경골은 평평하고 이제 위에 있는 대퇴골은 이렇게 동그랗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쭉 구부릴 때 완전히 다 구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쭉 돌아가서 완전히 다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구부러지는 것만으로는 무릎을 꿇을 정도로 이렇게 다리가 포개지지 않는데, 이게 구부러지고 앞으로 밀릴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동그랗고 평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릎을 잘 피기도 하지만 이제 완전히 구부리고 거의 무릎을 꿇어서 겹칠 수 있을 정도까지 운동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뭐냐면, 그래서 어떤 관절은 이렇게 동그란 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빠지진 않는데, 여기는 평평하고 여기는 동그랗다 그러면 움직이는 건 좋은데 이게 앞뒤로 밀릴 수가 있어서 이제 이런 모양이 움직임은 좋지만 불안정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격계를 뼈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다리 모양이 네발 짐승들하고 다른 거는 직립 모양의 결과로 좀 달라서, 대퇴골이 가장 이제 뼈가
이제 자중을 많이 받고 하는 일이 많아서 크게 이제 바뀌었고, 무릎은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비해 우리 몸의 다른 데보다 체중 부하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다. 그리고 충격도 많겠죠. 그리고 보행, 앉기 등 이동할 때 주된 이제 다른 관절보다는 더 많이 구부리 굽히고 많이 사용되는 관절이다. 그리고 또 이제 굽혀지는데 잘 펴지기도 하지만 공하고 평면면의 관절이 있어서 우리가 쓰기 편하게,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굽혀지는 관절이다. 이제 단점은 거기서 불안정할 수 있다.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은 다치기 쉽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체중을 받을 때 이게 이제 모양에 따라서는 체중이 계속 내려가니까 O자나 X자가 되면은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똑바른 게 좋다. 이렇게 뼈는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뼈를 봤으니까 이제 근육을 볼 텐데, 근육은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무릎에 이제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근육하고 힘줄하고 인대하고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힘줄은 근육이 뼈에 붙는 그런 게 이제 힘줄이고, 인대는 뼈하고 뼈 사이에 붙어서 움직임은 없고 이게 그냥 잡아주기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삐뚤어지거나 이렇게 늘어나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붙어서 이제 아까 보시는 그림처럼 보신 그림인데, 걸을 때 이제 빨갛게 된 게 이제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앞으로 뻗을 때 뭐 이제 허벅지에 앞뒤 쪽에 무릎에 이제 무릎을 조절하려고 이제 빨갛게 불이 들어오고, 이제 지나갈 때는 이제 허벅지에 근육을 안 쓰고, 이제 걸을 때 보면 이제 무릎을 피고 구부리고 할 때 무릎 앞뒤에 있는 허벅지 앞뒤에 있는 근육에 불이 들어와서 이쪽 근육을 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은 주로 무릎을 피는 역할을 할 거고, 허벅지 뒤에 있는 근육은 무릎을 이제 구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릎을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앞쪽에 있는 근육은 우리 앞에 보면 슬개골이라서 무릎 앞에 뚜껑뼈라고 얘기하는 뼈가 있는데, 뒤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앞에 있는 근육, 대퇴사두근, 이제 허벅지 근육이 이 밑에 있는 뼈에 붙을 때는 이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무릎을 피거나 구부릴 때, 이제 구부리는 거는 이제 별로 어렵지 않죠. 펴 있는 거를 구부릴 때 이쪽에서 당기면 되니까. 근데 구부려 있는 무릎을 필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당겨 올라와야지 이제 무릎이 펴지니까, 이게 근육의 힘이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그냥 여기서 구부러져 있는 거, 여기서 그냥 쑥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여기서 그냥 이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쭉 당기는 거 말고, 이 필 때는 여기 구부러져 있는 걸 이만큼을 돌려와야 되니까 근육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힘이 굉장히 많이 들 때 뭘 움직이거나 그러는데 굉장히 힘이 들 때 잘 쓰는 게 하나가 이제 지렛대죠. 지렛대가 이렇게 무거운 걸 들 때 어려우면, 이게 너무 무거우면 지렛대를 받쳐서 들면 좀 적은 힘으로도 우리가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무릎을 이게 필 때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 그냥은 어려우니까 이 안에 이제 뼈를 만들어 놔서 이 지렛대를, 이제 이런 지렛대가 생력학적으로 이 뼈가 생기면 힘줄이 당길 때, 근육이 당길 때 이게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해서 지렛대랑 똑같이 힘을 좀 줄여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릎을 필 때 그냥 이 앞에 뼈가 없이 그냥 잡아 당겨서 피는 것보다, 여기 뼈가 있어서 이걸 앞으로 좀 당겨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지렛대의 효과로 이제 근육의 힘이 좀 적은 힘으로도 효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력학적으로 그래서 이 슬개골이라는 게 우리 몸에 생겨 있고, 뒤쪽에서는 그만큼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뼈가 있지 않고, 그렇게 이제 우리 몸이 해부학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뼈가 이제 우리 슬개골이 있어서 우리가 무릎을 필 때 이 힘을 받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무거운 걸 들 때 이제 지렛대를 쓰고 이거를 이제 받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제 이게 움직일 때 이 지렛대가 튼튼해야 되고 이게 잘 받쳐줘야죠. 이게 지렛대가 너무 이제 딱딱하지 않으면, 약하면 이게 지렛대가 이렇게 할 때 그냥 부러져 버리고, 여기 받침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게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걸 들려면 그만큼 이 받침대, 이 지렛대도 튼튼하고 받침대도 이제 어느 정도 힘으로 받쳐주는 게 있어야 돼. 견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들 때 그만큼의 힘이 여기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죠. 물론 사람이 쓰는 근육의 힘은 적겠지만, 그렇죠. 여기에 지렛대, 여기 받침대에 받치는 힘은 여기에 들어간 힘 못지않게 크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받침대하고 지렛대 그 얘기가, 그 부분이 되게 되는데,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갈수록
여기에 있는 압력이 이제 근육의 힘은 덜지언정 이 압력은 그만큼 더 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구부렸을 때보다 많이 구부리게 됐을 때 이게 피는 힘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때보다 이때 여기에 이 앞쪽에 압력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뼈하고 이 뼈 사이에 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 두 사이에는 물렁뼈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물렁뼈가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많이 구부려서 이 무릎을 이제 이걸 필 때 근육이 힘을 줘야 되는데, 이걸 필 때 많이 구부리면 이제 이 뼈가 있어서 슬개골이 있어서 지렛대가 넓어져서, 그래서 근육 힘은 주어질지언정 이게 들어가는 그 힘은 그만큼은 이 안에 그 슬개골하고 여기 대퇴골 이 뼈 사이에 그대로 전달이 돼서 그게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구부릴수록 그런 게 더 많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레그 익스텐션 한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걸 걸어서 무게를 걸어서 무릎 피는 운동을 한다. 나는 대퇴사두근을 강화를 해야 된다. 오케이. 좋고 근육이 다 이제 강화되고 다 좋은데, 그만큼 이 앞쪽에 이제 이 뼈 슬개골과 대퇴골 여기 물렁뼈에는 하중이 많이 걸린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몸을 관리하거나 운동할 때 또 생각해 볼 게 있죠. 스쿼트 되게 하는데 무릎에 좋으니까 스쿼트 해라. 뭐 계단 오르내리는 거 좋으니까 계단 오르내리는 거 해라. 무릎에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무릎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해라. 뭐 다 좋아서 무릎 근육이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중요하니까 강화되는 건 좋은데, 이런 식의 앞쪽에 슬개골하고 대퇴골에 물렁뼈에 걸리는 이제 하중이나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무분별하게 운동을 하면 이쪽의 관절이 파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손상이 돼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고, 근육은 운동에서 생길 수가 있지만 물렁뼈는 파괴돼서 없어지면 다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에 앞에 통증이 있고 진행된 관절염에서 거기에서 이제 뭐 대퇴사두근을 강화하겠다고 이런 운동을 하는 거는 이제 좀 이거는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력학적인 거나 해부학적인 걸 보면 그런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또 알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단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하중이나 이런 게 더 많이 걸려서 무릎 앞쪽에 부담이 내려갈 때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 슬개골을 정리를 해보면 허벅지 앞 뒤 근육이 무릎을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땡기고 그래서. 그리고 앞쪽 대퇴사두근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필 때 힘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슬개골은 생기게 된 거는 대퇴사두근이 하는 일을 도와줘서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좋은 건데, 많이 굽힌 상태거나 힘들게 펴는 무릎을 피는 그런 동작에는 무릎 앞쪽에 슬개 대퇴 관절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인대를 말씀드립니다. 인대는 이제 그 뼈하고 뼈 사이에 이제 그 관절이라는 게 두 개의 뼈가 이렇게 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닿는 게 이게 서로 막 움직이는 뼈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게 해줘야 되고, 이게 인대가 있으면 반대쪽에 움직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에서 이 양쪽에 인대가 있어서 이 인대가 있으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거고, 요 옆쪽 여기는 인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는 인대가 있어서 이게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여야지 막 이렇게 움직이면 뭐 잡거나 못할 테니까, 그래서 인대가 양쪽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운동은 원활하게 하지만 원하지 않는 운동, 불안정하게 막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게 그게 인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대개 관절의 양쪽 옆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방향 쪽에 양쪽 옆에 있어서 무릎에도 양쪽 안쪽 바깥쪽, 왜냐하면 무릎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안 움직인 양쪽에는 인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관절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하중도 많이 받고 충격도 많이 받으니까 다른 데랑 다르게 인대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위쪽 안쪽에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그래서 요걸 보고 서양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고서 십자가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십자인대,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이 두 가지 인대가 있는데, 인대가 있는 기능은 하나도 없고 딱 움직이는 건 전혀 없고 잡아주는 거, 그냥 묶여져 있는 거, 그거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이렇게 무슨 결처럼 돼 있고, 그 결을 우리가 이제 근섬유 본 것처럼 순대에 이제 당면 들어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인대 다발 안에 여러 가지 콜라겐으로 된 거, 근섬유는 수축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이런 이제 인대는 이런 콜라겐 섬유가 그냥 잡아주는 그런 이제 콜라겐 섬유질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유질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뼈 사이에 콕콕 박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튼튼한 힘으로 박혀 있고 이게 기능을 굉장히 잘해서 이제 이게 요 전방 십자인대가 여기 밑에 있는 뼈에 붙어 있는 걸 현미경으로 본 건데 이 빨간색이 이제 인대고 이게 뼈인데 이게 굉장히 잘 붙어 있어요. 이게 본드로 모로 붙이거나 나사로 쪽이 그런 것보다 훨씬 잘 붙어 있어. 굉장히 잘 붙어 있고 이 전방 십자인대가 직경이 한 1cm 남짓돼요. 이 두께가 1cm, 1.2cm 뭐 그 정도 얘기하는데 요만큼의 인대를 가지고 무릎이 앞으로 빠지고 돌아가고 이런 거를 안 하게 딱 잡아주기에 되어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이게 없는 사람은 무릎이 막 앞으로 밀리기도 하고 무릎이 돌아가서 꺾여서 툭툭 꺾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딱 1cm 그 정도 두께밖에 안 되고 뼈하고 뼈 사이에 그만큼이 붙어 있는데도 그 정도 안정성을 주고 굉장히 중요하게 잘 작동을 하고 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무릎 관절이 동그랗고 평평한 관절로 되어 있어서 움직임은 많이 하지만 불안정성이 많이 있어서 이런 인대들이 작용을 하는데 인대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인대가 늘어난다고 얘기하시는 경우인데 인대는 늘어나지를 않아요. 거의 안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아니면 이제 버티다가 끊어지지 인대는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는 뭐냐면 이 위쪽으로는 힘을 준 거고 이쪽은 늘어나는 거예요. 힘을 주고 늘어나고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인대가 처음에 느슨하게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인대가 이제 인대를 힘을 줘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힘이 많이 가면 처음에 전체의 2%에서 4%까지 힘이 되면 늘어나는 정도는 이게 처음에 이렇게 느슨하게 있다가 딱 당겨지는 힘을 받는 게 전체 길이 한 4% 정도까지는 되는데 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끊어져요. 7% 정도는 완전히 끊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대가 10cm짜리 인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10cm짜리 인대가 있는데 이게 잡아당기는 힘이 간다. 그러면 처음에 느슨했다가 한 10cm에서 10.3mm까지는 이게 늘어나요. 근데 10.4mm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고 10.8mm가 되면은 완전히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목에 인대가 늘어서 쭉 늘어나서 이런 거는 있지가 않고 그럼 왜 병원에서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완전 파열은 아니고 다치긴 했고 그러니까 환자분한테 파열됐어요 이러면은 걱정할 것 같으니까 그 정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손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실제로 인대는 그렇게 쭉쭉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런 힘이 왔을 때 버틸 때까지 버텨서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고 있다가 그 힘이 넘어가면은 그냥 결국은 그냥 끊어져 버리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은 아주 1cm밖에 안 되는 거로 큰 이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할 때 그 면적 안에는 다른 조직은 없고 그냥 콜라겐 섬유만 있고 혈액순환이 혈관 같은 게 안에 들어있잖아요. 혈액 공급은 밖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뼈 있는데 밖에서 조금 돌아오는 약간의 외부에서 들어온 거가 있고 그 인대 안에는 혈관 분포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단점이 뭐냐면 효율은 좋고 잘 움직이는데 이게 손상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혈관, 핏줄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혈액 공급 받아서 손상이 회복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이제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대를 정리를 하면 안정성을 주는 거죠. 콜라겐이 주성분이고 잘 늘어나지 않고 주로 버티다가 끊어지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수정적 저항으로 에너지 소모가 불편. 이걸 뭐 움직이고 땡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있기만 하는 거예요. 혈관 분포가 적고 손상되면 치유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골 말씀인데 시간이 이제 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연골 물렁뼈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한참 설명을 드렸어요. 환자분한테 물렁뼈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어떻게 얘기를 드렸더니 근데 연골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연골 물렁뼈 같은 얘기죠. 그래서 물렁뼈 연골 얘기하는 거고 되게 무릎 관절에는 이 위쪽에 있는 대퇴골, 경골, 이제 슬개골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릎 관절에는 체중을 이제 부하를 많이 받는다 그랬죠. 충격을 체중에 뭐 몇 배, 20배까지 받기도 하고 그리고 무릎에 하루에 얼만큼 쓰는지 봤더니 10,000회 이상 쓴다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걸을 때 무릎 안 쓰면 못 걷잖아요. 근데 하루에 10,000보 걷는 분도 있고 7,000보 걷는다. 뭐 앉았다 일어났다 집에서 뭐 의자에 앉았다 다 무릎 쓰니까 10,000회 이상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릎에 이제 연골이 있는데 그 연골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뼈에. 이제 헤드밴드 잘 모르겠죠. 이게 아까 보여드린 이제 대퇴골이라는 거에
요만큼 덮여 있는 거예요. 딱딱한 뼈에.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MRI 찍어서 옆에서 잘라서 본 이제 뼈 모양인데 여기 딱딱한 데가 뼈고 여기 연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곧뼈에 요만큼 연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골이라고 해서 물렁뼈가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딱딱한 뼈가 있으면 그 위에 약간 코팅처럼 이제 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느 정도 두께로 발려 있는지 봤더니 위쪽에는 뭐 통계 뭐 말하는 사람마다 뭐 개인 차이가 있지만 2.0에서 2.5mm 굉장히 얇게 덮여 있는 거죠. 여기는 더 얇아요. 1.5에서 2mm 정도. 이 앞쪽은 한 4에서 6mm 좀 두꺼워요. 1cm가 안 되게 덮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골이 있다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두껍고 무슨 뭐 이만큼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연골이 좀 물렁물렁하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두껍고 그러면 이게 푹신푹신하면 이게 사람이 걸어 다닐 때 연골이 이렇게 두꺼워서 푹신푹신하면 다닐 때마다 둘둘둘 이럴 테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딱딱한 뼈에 있는데 우리가 충격 흡수하고 뭐 윤활될 정도로 그 정도로만 살짝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코팅되어 있는 모양을 이제 실제로 이제 현미경적으로 보면 여기 뼈가 딱딱한 뼈가 있고 그다음에 요만큼이 연골인데 연골에는 세포가 있고 줄기세포가 있어요. 여기서 이 세포들이 이제 하나하나 있다가 이게 분할을 해서 위에서 이제 어떤 세포들이 다 수명을 다했다 해서 없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분화해서 만들어서 위쪽으로 쭉 올려주고 이 세포 말고 이 중간에 보이는 거는 세포의 기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푹신푹신한 그러니까 연골의 기능을 할 때 이 세포가 있지만 중요한 건 세포의 기질, 세포 밖에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것들이 연골, 물렁물렁한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 부분을 다시 이제 확대해서 보면 아까 그 부분 뼈가 있고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로 올려주면 이 세포들이 올라가면서 자라나고 그리고 여기 세포의 기질을 만들고 그래서 세포의 기질이 주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콩 백설기예요. 콩 백설기 보면 이제 연골하고 비슷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콩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세포들이고 이 세포들이 백설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설기를 만들어서 이 떡이 있으면 백설기는 푹신푹신하죠. 세포들이 떡을 만든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쑥 들어가서 보고 다시 현미경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연골 부분을 확대해서 본 거예요. 보면 여기 부분이 여기 이제 세포고 세포가 여기 줄처럼 되어 있고 이런 세포의 기질, 백설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이게 고분자 물질이야 물을 함유하고 그래서 이게 푹신푹신한 역할을 하는데 이 물질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히알루론산,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뭐 무슨 황산설페이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 연골 안에 연골 세포 말고 세포의 기질이 이런 성분으로 돼 있고 이런 성분들이 수분을 함유하고 푹신푹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의 기질에 콜라겐도 있고 프로테오글라이칸, 글루코사민, 뭐 하이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의 기질에서 연골 내에 세포의 기질에서 콜라겐은 철근 구조물처럼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프로테오글라이칸, 뭐 히알루론산 뭐 이런 것은 물 머금는 스펀지처럼 이 역할을 해서 그런 이제 푹신푹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골이를 이제 매트릭스라고 침대 매트리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세포의 기질, 히알루론산, 뭐 콘드로이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이 잘 받쳐줘야지 이제 푹신푹신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연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격이 왔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이제 빙상 선수인데 스케이트 선수가 이렇게 스케이트 얼음에서 판을 지치면 이게 굉장히 마찰 계수가 적죠. 미끌미끌하죠. 그래서 빙판 스케이트 선수가 마찰 지수가 한 0.03에서 0.1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관절 연골은 이 연골이 물 머금고 이렇게 부들부들한 정도가 0.001에서 0.005. 빙판 위에 스케이트 지치고 그 미끌미끌하고 넘어지는 그런 빙판보다 훨씬 더 매끄러운. 그래서 우리가 많이 움직이거나 그럴 때도 마찰 없이 이렇게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는 통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런 마찰 계수가 적게 매끈매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이 이 여기 연골은 굉장히 얇은 게 딱딱한 뼈에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얇고 역할을 하는데 연골하고 세포하고 세포의 기질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구조물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구조물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게 효율적으로 일을 못 해요. 그래서 뭐 이 혈관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안에 분포하질 않아요. 혈관이 분포가 돼서 혈관이 거기 들어가면 직경이 있고 그러면 그 일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아주
뭐 한목적적으로 필요한 것만 딱 하게 돼 있어서 이 혈관은 이 딱딱한 뼈 밑에 거기까지만 갑니다. 그래서 이 뼈에도 혈관이 들어가고 딱딱한 뼈에도 없을 것에도 다 들어가는데 이 연골은 이 뼈, 딱딱한 뼈 위에 있는 연골, 요 밑에까지만 했고 연골까지는 이제 혈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혈관이라는 게 잘 들어가야지 우리가 손상이나 이런 데 회복이 잘 될 텐데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연골이 이제 회복되거나 이런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연골도 살아있는 조직이니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이제 뭐 또 만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관절 안에는 관절액이 있죠. 어느 정도 이제 윤활작용도 하고 관절액이 있고 이 관절이 있으면 관절 두 개의 뼈를 싸는 막이 있습니다. 그 막에는 또 활액막이라고 그래서 안쪽에는 막이 있고 그러면 이 활액막이라는 데서 물질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물질을 주면 이 관절 내에 활액막, 활액, 이제 그런 이제 조인트, 아니, 그러니까 관절액, 그 관절액을 통해서 이제 이 연골이 영양분도 받고 노폐물 나면 거기서 흡수도 되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혈액순환이 아니라도 공기 내뿜고 뭐 이러는 것처럼 그 물을 통해서 물고기가 뭐 물속에서 아가미로 하는 것처럼 뭐 그런 비유가 뭐 맞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을 정리를 하면 연골은 충격 흡수하고 마찰 감소 역할을 합니다. 중요인자는 이제 그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거는 세포의 기질이고 세포의 기질에는 콜라겐, 글루코사미노글라이칸, 뭐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물질이기도 해요. 콘드로이틴. 근데 이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혈액 순환이 밑에서부터 이제 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딱딱한 뼈에서 혈액 순환은 끝나고 연골 자체에는 혈액 순환이 가지 않아서 그럼 이걸 먹으면 이제 거기까지 도달할 거냐? 물론 이제 활액막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의문이 들겠죠. 그래서 이 먹어서 그쪽으로 가겠냐? 그만큼 도움이 되겠냐? 그걸 만들겠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근데 히알루론산을 주사를 놓네. 근데 왜 주사를 놓을까? 관절 안에다가 아까 얘기 드렸죠. 연골이 이제 그 관절 안에 관절액에서 이제 그 영양분을 섭취하고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거기다 직접 넣어주면 이게 이제 그쪽에서 흡수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초적인 생리해부학적인 것 때문에 이제 글루코산을 먹으면 별로 도움 안 될 거예요라는 얘기나 연골 주사를 쓰면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이런 이제 바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에는 이제 혈액순환이 없다. 그리고 연골의 영양은 관절액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 관절액은 관절낭의 활액막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제 여기까지가 연골의 정리입니다. 또 이제 연골 말고 연골판이라는 게 있죠. 연골판은 이제 무릎 아까 이제 위에 뼈 두 개 사이에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돼 있고 요게 이제 초승달 모양이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반월상이다. 뭐 그래서 다리 이렇게 보면은 뭐 이제 뭐 모양이 동그랗지 않고 기울어 갈 때 그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월상 연골판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 모양을 보면 위에 뼈에 아랫뼈에 이렇게 안쪽 바깥쪽 이렇게 모양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뼈는 동그랗고 아랫뼈는 이렇게 팽팽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채워줘야 되고 이제 무릎을 구부리고 밀리고 그래서 불안정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정성에 딱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평평한 바닥에 공이 있으면 막 돌아가겠죠. 받침대가 있어 받침대를 놓으면 그럼 이게 안 움직이는 평평한 바닥 위에 받침대를 놓은 것처럼 이 연골판은 이제 이런 동그란 뼈에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서 이걸 딱 맞춰주는 그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이것도 이제 연골의 일부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관절 연골하고는 다르게 섬유 연골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콜라겐 파이버가 이렇게 결결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밀리지 않게 잡을 수 있게 돼 있고 이제 여기 안에 세포가 일부 있고 이걸 다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돼.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섬유가 이런 식으로 쭉 배열이 돼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동그란 게 이렇게 만약에 여기 닿아서 눌렀을 때 이게 퍼지지 않고 힘을 잡으려면 여기가 이렇게 뺑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계속 섬유들이 이렇게 잘 배열이 돼서 이렇게 힘을 받아줘야지 이제 이렇게 그 역할을 다룰 수 있어서 구성 자체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얇은 조직인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혈관 이런 게 많이 들어있으면 이쪽에서 역할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관절 연골하고 다르게 혈액순환이 조금 혈관이 들어가 있는데 바깥쪽엔 조금 들어가 있고 안쪽에는 잘 안 들어가 있고 안쪽에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중에 손상이 있거나 치료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쪽에서 혹시 손상된 거는
뭐 치료하거나 꼬매거나 그랬을 때 아무는 게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쪽엔 혈액순환이 없어서 뭐가 찢어지거나 뭐 그랬어도 전혀 이제 꼬매거나 그래서 붙을 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반월상 연골판의 역할은 제가 항상 비유를 할 때 고무 바킹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도관이 두 개가 만날 때 헐겁거나 그럴 때 이제 고무 바킹을 껴주잖아요. 그게 잘 박혀 있으면 딱 아구가 맞아서 잘 작동을 하고. 근데 이 고무 바킹이 조금 이제 이런 데서 조금 손상이 있는 건 뭐 그렇다 쳐도 이렇게 쭉 나가버리면 그러면 옆구리 터지면 이거는 작동을 못하죠. 아무리 쪼여도 이렇게 푹푹 퍼지지 그게 잡혀져 있고 그 기능을 못하죠. 그래서 이 연골판이라는 거는 이렇게 동그란 뼈에 여기 비어있는 요 뼈가 비어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채워져서 이제 그 하중이나 압력을 분산하는 역할도 해주고 윤활작용을 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연골판이 이렇게 이쪽에 뼈 쪽에 앞쪽 뒤쪽이 붙고 중간이 이렇게 붙는데 이런 여러 가지 손상이 있어도 여기가 조금 찢어지고 여기가 지금 찢어지고 여기 요만큼 찢어지고 여기 요만큼 찢어지고 이런 부분이 찢어져도 비록 꼬매서 이제 찢어진 부분을 꼬매서 이게 붙진 않을지언정 이게 걸리적거리고 방해 안 되게 도려내 버려서 어느 정도의 이제 통증 완화나 이런 걸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이쪽으로 쭉 나가거나 여기가 중간이 완전히 끊기거나 이쪽이 뚝 떨어져 보이거나 여기가 떨어지면 이 고무 바킹에 옆구리 터진 것처럼 그때는 기능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도 있어서 이게 손상이 있을 때 뭐 치유되는 부분 그리고 이게 역할하는 부분이 이 구조적으로 이런 모양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할 때 그런 부분도 유의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판을 정리를 이제 해보면 연골판은 무릎에 안정성을 주고 충격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정성을 준다는 건 동그랗고 평평한 거에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이제 연골판은 연골과 다르게 아까 연골과 다르게 섬유연골로 돼 있고 여기는 세포의 기질보단 콜라겐이 주 역할을 하고 콜라겐이 이렇게 지탱해주고 늘어나지 않고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게 이제 주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중을 주로 넓게 분산시키고 매끄러운 관절 운동을 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중앙부에는 혈액순환이 없어서 이 부분이 손상될 게 재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이 끊기면 앞쪽이나 중간이 완전히 끊겨버리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이 우리 이제 몸에 이제 노인 정형외과에서 보면 이제 관절 부분에 많은 영역을 차지한다. 그래서 관절이 그냥 단지 노화되는 게 아니라 이제 퇴행, 이제 어떤 기능적인 그런 이제 기능 저하까지 동반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통증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신경을 쓴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관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뭘 관절이라는지 그렇게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런 이제 무릎 관절에 대해서 이제 치료나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시간에는 주로 해부, 생리, 그러니까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봤고, 그러니까 이제 뼈 어떤 식으로 돼 있다, 그다음에 근육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한다, 그다음에 인대가 어떻다, 그다음에 연골이 어떻게 돼 있고, 이제 그런 연골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정리를 해보면 직립보행을 해서 이제 체중 부하나 이동에 많은 움직임이 무릎 관절에 생기게 됐다. 체중 부하를 많이 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체중 부하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 연골이나 연골판이 이제 그런 충격 흡수와 마찰 감소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구조물로 작동을 해서 잘 움직이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좌식 생활하고 많이 해서 펴고 구부리고 그리고 이제 많이 구부리고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과굴곡하는 그런 이제 행동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게 관절이 이제 생겨져 있지만 대신 이제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성은 인대하고 근육, 연골판으로 보완을 해준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무릎을 펼 때는 이제 무릎 근육 중에서 대퇴사두근, 이제 무릎 허벅지 앞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근육을 도와주기 위해서
슬개골이 생겨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슬개골 때문에 근육이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과도하게 굴곡하고 이제 많이 구부리고 신전을 할 경우, 이제 아니면 하중이 많이 결릴 경우에는 슬개대퇴, 앞에 물렁뼈에 하중이 굉장히 많이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연골판이나 인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고 얇고 그런 구조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혈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좋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나중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재생되게, 왜냐하면 혈액 공급이 없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지금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릎 이제 안에 이제 관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조와 생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정상 건강인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일상생활에 이제 기능을 이렇게 한다는, 그리고 역할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병이 되고 우리가 노화가 될 때 어떤 변화가 생기고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하면 무릎에 어떤 영향이 돼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병태 생리를 기준 중심으로 해서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